이건 터질 수 있는 게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인하대 의대생 집단 커닝 파문 가담 9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전원 0점 처리키로 했다. 온라인 시험을 봤는데요. 의대 본과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해당이 됐답니다. 4명에서 10명씩 한 곳에 모여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뭘 맞춰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행위가 된 거예요. 새로 도입된 방식 결국 허점을 노출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도 비대면으로 하고 시험도 비대면으로 보고 이런 건데 앞으로 이런 게 확대될 것이다. 오히려 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또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결국 인하대 의대 집단 커닝이다. 본과 1학년, 2학년 91명 시험 답을 공유. 전원 0점 처리키로 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본 날짜를 보니 3월 12일, 3월 22일, 4월 18일이거든요. 세 차례 다 이게 부정행위가 있었던 게 확인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주열 변호사. 뭐 이거는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과 관련된 어떤 수업 그리고 평가 뭐 이런 게 많아질 거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일단 인하대 측에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하대 측에서 너무 예. 그 사람의 이성에 너무 믿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컨닝이라는 걸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모니터상으로 누가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결과만 제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컨닝 방법도 이게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4명, 5명, 10명씩 모여서 한꺼번에 그냥 같이 답을 만들고 그냥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을 했다라는 예.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인하대 측에서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 시험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학력책 점검하는 정도였지 결과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예. 또 변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좀 맞물린 셈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인하대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연대나 다른 학교에서도 저런 일들이 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이제 대학에서의 학력평가를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옳을 것이냐. 지금 대학에서도 지금 사실 고등학교까지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거의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시험을 그냥 좀 엄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 기회에 아예 학력 체제 자체를 바꿀 거냐.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용찬 변호사. 사실은 비대면이라는 거는요, 직접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를 얼굴서, 이른바 그 사람의 어떤 숨결을 직접 느끼면서 뭔가를 얘기하거나 뭐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럴 때 사실은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컨닝은 한 사람들이 90%를 넘는 또 시험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시험 본 학생은. 그러니까 시험의 그 예. 준칙을 제대로 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과 비통과해서 패스페일로다가 이렇게 어떤 뭐 기초 그 수학 능력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변별력을 해서 1등부터 몇 등까지 끊는다라든가 뭐 이런 시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나중에 대면 시험을 통해서 변별력을 통해서 이제 유급자를 가리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그 출제 당국이나 시행 당국이 예. 구체적인 학생들한테 구체적으로 준칙 사항을 주지 않은 이런 또 잘못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9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반면에 며칠 벌써 지났죠. 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입사 시험 사원을 뽑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역시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요 철저하게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게 하고요. 눈동자까지 체크하면서 혹시라도 무슨 다른 현상이 있을까 이런 것까지 체크하면서 아주 무사히 시험이 끝났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엔 또 많은 비용이 들고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는 이런 걸 하기 어렵다는 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난 거군요.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서요. 아무튼 비대면 강의와 수업 앞으로 계속 늘어날 듯한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한 매일경제는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께서는요, 유튜브에서는 댓글도 올리실 수가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댓글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와 관련된 댓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군요. 국력이 약한 나라의 서러움, 힘을 길러야 하는데 방법이 없네. 이렇게 약간 한탄 섞인 댓글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지금 과연 어떤 선택할지 이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요,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고생한 것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회의원 욕심부터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기다려보면 알겠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들이 상처받았다면 할머니를 위한 모임의 기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위한 단체입니까? 또 이렇게 지적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1호 법안과 관련된 의견도 주셨네요. 첫 법안 낸 김에 21대 국회는 일다운 일 좀 열심히 합시다. 1호 법안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한 것도 괜찮습니다. 일 좀 잘하면 됩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네요. 보좌진은 울고 의원은 웃고 저것이 갑질 아닌가, 또 이런 의혹. 뭐 이건 뭡니까?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방향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5년간 76조 한국판 뉴딜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한국판 뉴딜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재탕이 많아 속빈 강정 우려가 있다. 뭐 하는 건 좋겠는데 어디서 옛날에 많이 봤던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소개했는데 2022년까지 일자리 55만 개 목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지만 용어 남발의 제도적 지원도 미비, 당근책만 아닌 규제 개혁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용어 남발이라는 거는 좀 어려운 용어들 많이 썼다는 거죠. 여기 보면 어려운 용어가 뭘까? 여기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돌봄 체계 구축. 알듯 말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뭐 핵심 산업입니다. 이런 거는 또 많이 썼으니까 알겠는데 여기도 보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또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학교 전환. 이게 알듯 말듯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1,700억 원대 소비 쿠폰 뿌린다지만 반짝 효과 우려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지속되는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그리고 7월 차 개별 소비세 인하폭 줄지만 한도는 없애 고가자 혜택이 커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요, 내수 회복에는 역부족이다. 이게 좀 내수를 위한 정책인데 역부족 아니냐.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유질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판 유질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유질과 그린 유질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유질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예측이 좀 잘못돼 가지고 해서 뭐 1차, 2차 뭐 이 정도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전반적인 규모가 크다는 거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면은 협조해 줄 수 있죠.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76조에 이르는 어떤 부양책, 이른바 뉴딜 이렇게 불리죠.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리고 추경, 3차 추경 규모가 좀 클 것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 기사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번엔 재주성이다. 재정주도 성장이라는 거죠. 지금 믿을 건 재정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는데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을 0.1%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20% 넘게 전망했었는데 지금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만큼 맞겠다. 어떤 이런 또 뭐 의지가 읽히기도 합니다. 나랏돈 풀어서 경제 불씨 살리기 의도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 등 앞으로 변수가 많아서 역성장,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분석도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과연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문 좀 드렸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경제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마중물을 쏟아붓고 뉴딜을 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예. 아까 어느 기사에 보니까 소비 쿠폰을 뿌린다는데 반짝 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마중물을 부었을 때 다시 소비와 투자가 이어져 가지고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 게 예. 과제인데 예. 과거에 건축 경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건축 투자를 하면 몇 달간에 걸쳐서 그 건축에 고용이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임금이 지불이 되면은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해가지고 돈이 오랫동안 돌 수 있게 예. 했기 때문에 건축 경기를 살렸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처럼 소비 쿠폰만 뿌리면 반짝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계속 돈이 돌게 하려면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격 의료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기업들이 계속 투자할 수 있게 뭔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 소득이 양극화가 되면은 소비가 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예. 대기업 정규직은 일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고통 분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좀 비슷해져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이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뭐 대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 또 하나 있거든요. 이번에 감사원 발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경고, 재정 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서 뭔가 기준을 좀 정하라는 거죠. 재정 준칙 얘기는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정부 재정 지출 확대의 공개 제동이다. 재정 운용 여건 우려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국가부채 상한선 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 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뭐 방향을 안다고 예. 2분기를 질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썼는데요. 예, 우리가 뭐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예, 알지만 길이 굽어 있다고 볼 때 악셀을 밟아서 직진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길로 안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 그러면. 방향으로 안 가고요. 예. 추락을 하는 겁니다. 추락.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정말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분명한 정책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 방향만 그 구호성으로 제시하면서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성장 산업,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예. 분야를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고 말 수 예. 있다는 거네요. 지금 IMF나 국제기구도 부채의 예. 지속 가능성의 위험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예. 지금 좋다고 하더라도 어, 항상 그 경제라는 거는요 예.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요. 어. 항상 완만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에 의해서 스무딩이 돼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예. 빠르다고 한다면 예.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악셀을 밟는 것도 예. 중요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기어를 변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정책이 지금 굉장히 필요할 예. 때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아까 그 용어 남발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건 예. 뭐냐면 행정부의 속성이 뭐냐면 예.
그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나오면 그걸 다 갖다 붙여요. 예를 들어서 혁신 성장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 예. 모든 사업에 과거 사업도 조금만 바꿔가지고 혁신 성장. 그 혁신한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그린하고 예. 그다음에 뉴딜 얘기를 했더니 예. 재탕 삼탕 정책에다가 조금만 바꿔가지고 뉴딜 그린을 갖다 붙이는 게 용어 남발인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전문성을 보여달라. 이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재정을 투입할 때 흔히 마중물이라고 표현하죠. 마중물은요, 물을 조금 붓고요, 많은 물을 유도하는 걸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과연 그것인가?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